법인세 최고세율 관련해서는 한 1%라도 인하를 해서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그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주로 기득권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를 했잖아요. 장관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100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된 것 같더라고요.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백반장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과 복지, 마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의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세금을 경감할 거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디데이잖아요. 오전부터 각종 속보가 쏟아지고 있네요.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대신 1%포인트만이라도 내리자는 건데요.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더 나왔는데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기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요. 아마 관련한 속보가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백반장이 잘 챙기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김만배 씨는 어젯밤 아주대 병원 권역 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재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경동맥과 폐 부위에 일부 부상이 있어서 당분간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김 씨의 의식은 지금 아주 뚜렷한 상태라고는 하던데 검찰이 오늘 김만배 씨의 조력자 2명,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네. 내용이죠. 그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등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 260억 원가량을 은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측근들이 체포된 이후에 김만배 씨가 상당히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저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안 협상 관련해서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속보를 가요. 가요 그냥 쭈삣쭈삣 가지 말고 열심히 그냥 가요. 네, 자 오늘 속보가 많아서 응답하라 다정에는 하루 쉴 예정인데요.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백반장이 계속 챙기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정의원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들을 잘 모아서 내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정의원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왔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잠깐 지금 이제 그친 상태긴 한데 저녁에 또 온다니까요. 아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한울의 뉴스빅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D-Day죠. 김 의장은 오늘 새로운 중재안까지 마련해 와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예산안 처리와 연관된 사안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데요. 관련한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예산안 D-Day, 패문 휴업, 국민 패널 100명, 스크루지 파월, 마스크 프리 언제로 잡아봤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밈, 디자이너의 저장법, 우리 정의원님들도 다 아시죠? 의뢰한 측에 계속되는 디자인 수정 요구에 파일명이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국회에도 등장했습니다. 오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못 박았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최종에 이어 오늘 오전 중재안 최최종을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공무원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 하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김 의장의 중재안 최최종 내용 살펴볼까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법인세 인하,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이 이 25%에서 22%로 낮춰주자고 한 영업이익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즉 24%로라도 낮춰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 투자처를 많은 경우에 대만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를 인하를 할 경우에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당 등 윤석열표 신설 행정기관의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선 부대 의견으로 달아주자고 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재안 받아든 여야 원내대표는 곧바로 신경전을 이어가는데요.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훨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우리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의장께서 예비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넣을 바에야 제대로 좀 넣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장님의 이 제안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45분 동안 진행된 오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들고 당으로 돌아갔는데요. 특히 단독 예산안 손에 들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에는 한껏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그 해결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우선 우리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뒤로 멈춰있던 여야 협상. 그런데 다정회 시작하기 약 1시간 반 전에 민주당의 중재안 수용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충청권 경청 투어를 나섰다가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독자적인 수정안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사용하는 주력 카드, 바로 민생이죠. 이 대표로선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중재안 수용 의사 밝히면서 협상 주도권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제는 정부 여당도 결단하라면서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오늘 중재안, 이제는 예산안 진짜 최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이 있었던 해고 첫 예산이다. 근데 감액만 있는 예산안 단독 처리, 야당의 단독 처리, 이거는 정말 사상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여당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시크한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쿨합니다. 뭐 하든가 말든가. 네, 두 번째 픽은 폐문 휴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막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꼬는 내용을 적었죠. 내놓은 해명도 황당했습니다. 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시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어지는 사퇴 촉구에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도 의회에 낼 계획인데요. 이 말을 들은 유가족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아예 창원시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제가 부모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생존자 소식 잠시 전해드렸죠. 참사 당일 친구 2명을 잃은 이 A군은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A군을 주저앉힌 건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전했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A군 부모의 지인이라고 설명한 누리꾼이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어린 나이에 온전하게 견뎌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악플과 다를 바 없는 여권발 막말들, 여권 인사조차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지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산안과 맞물려 공전해온 국정조사입니다. 진짜 정말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국민들께도 그렇고 정말 죄송하죠. 예. 이게 무슨 뭐 여야 또는 좌우 뭐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간적인 도리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게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일각이긴 합니다만 약간 2차가에 내지는 이렇게 혐오를 즐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자괴감 느껴진달까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야 3당도 이쯤 되면 개점 휴업도 아니고
해점 휴업이라면서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3당 단독으로라도 내일부터 국조특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남은 하루 예산안 협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복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조사 기간 절반이 다 지나도록 국정조사 특위 회의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은커녕 폐문 휴업 상태입니다. 조사 기간 절반을 허비한 지금 와서까지 여야 합의 타령하며 국정조사를 파탄내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정치적 도리도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해도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같이 고려한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실 있는 조사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국민 패널 100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는 두 번째 생중계였고요. 이번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의 주제 경제, 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스크루지 파월입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그대로였지만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에 미국 장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인플레 상방 위험 여전하다. 내년도 미국 금리 인하 계획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 졸지에 연말과 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에 찬물 끼얹은 스크루지가 된 셈인데요. 한미 간 금리 격차도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은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스크 프리 언제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미 해제에 대한 큰 흐름은 결정해 놓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해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꾸되 병원과 대중교통처럼 꼭 써야 하는 장소를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선 해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접종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는 28일 하루 확진자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이제 23일에 최종 발표가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여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연일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유채커 얘기했던 대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고심도 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쯤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까지는 최종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정부 여당은 아직 수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송석은 점검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포함해서 회의가 간단히 있지 않겠느냐면서 거기서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석은 김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비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이제 조금 전 끝났으니까 아마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아마 관련한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국정과제 점검회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를 했죠. 저도 이제 상당 내용을 봤는데 다 보진 않았고 대부분 봤는데 그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게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던 거죠? 네, 일단 오늘 회의의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와 경제 그리고 민생과 지방시대 이렇게 세개 3대 개혁까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서 15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이 주제별로 짧은 브리핑에 이어서 이 국민 패널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 배경에는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줄어든 소통의 양에 대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8일 MBC 기자와 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설전을 벌인 뒤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던 바 있죠.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주제입니다. 경제, 또 민생과 지방 시대, 그리고 3대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주제인데 눈에 띄는 답변들부터 좀 살펴보면요.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 또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많이 좀 이제 뒤집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치권에서 뭐 공방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나왔죠. 네, 먼저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답변이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해왔죠.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된다면서 부자 감세는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또 자신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정치인사이드에서 이따가 자세히 해볼 건데 오늘 윤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오늘 회의에서도 건강보험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 시민이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건보료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건강보험의 역할 축소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따가 정치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한 질문도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검수완박 입법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면서 어느 때부터 검찰이 손을 놓고 경찰만 업무를 맡다 보니 수사 효율이 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시켰다면서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유 작가,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건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 내년 예산안 오늘은 처리되나?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측근인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양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걸로 일단 풀이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주말을 달궜던 이슈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입니다. 오늘의 국회 상황을 달군 이슈 바로 대장동 의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너무 복잡하죠. 네, 한동안 제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에 체포가 됐던 화천대유의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주주 김만배 씨의 100억 원 상당이 아니고요. 260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추징, 압류할 것에 대비해서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김 씨의 통장 관리를 맡아왔다고 하죠. 최 이사는 천화동인 1호에게서 하루 만에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렸다가 또 갚은 거래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4월 8일 최 씨는 90억 원을 빌립니다. 변제기일은 하루 뒤인 9일, 6월 들어선 150억 원을 빌린 뒤 하루 뒤 변제합니다. 330억 원 정도를 하루 사이 빌렸다 갚았다 했습니다. 빌렸다라고 하면 모든 어떤 있을 수 있는 의문, 있을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대처하기 가장 쉬운 방안이어서 네, 김만배 씨를 이렇게 호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이 최 이사의 이력도 화제가 됐죠. 과거 폭력 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해외로 도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참여를 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최 이사는 이후에 이 에이펙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20억 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렸다고 하는데요. 기업 투자와 인수를 하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기업 사냥과 주가 조작이 목적이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했다는 회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애초 공유 오피스에 있던 사무실은 비웠고 옮긴 곳도 간판만 있습니다. 공식 활동은 지난 2020년 비상장사 2개를 인수한 게 전부인데 이건 천화동인 1호에서 따로 20억 원을 빌려서 거래했습니다. 네, 검찰이 겨냥을 하고 있는 건요. 김 씨의 은닉 자금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두 사람이 체포된 이후에 밤사이에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죠. 어젯밤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119 신고는 김 씨의 변호사가 했다고 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에 대한 진술, 김 씨와 또 다른 대장동 패밀리인 남욱 변호사 사이에 이렇게 진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상황, 김 씨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래도 너 당신 그렇게 계속 버틸래? 3명 측근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뭐 10여 군데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거는 다 털어버리겠다.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아직 마지막 꼭지를 따지 못했다. 연내 이재명 대표 소환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이 대표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마지막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와 연락했던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진술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뭐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어제까지 충청 지역 경청 투어를 했죠. 어제 충북대학교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 기득권과 워낙 세게 싸우다 보니 전과자가 됐다.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압수수색이 제 주변은 뭐 230 몇 번이라는데 오늘도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어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보도되지 않은 것들 다 합치면 300건을 훌쩍 넘지 않을까. 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좀 강도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한 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네, 이 타운홀 미팅은요, 이 대표의 팬미팅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로 당원인 참가자들이 포스트잇에 쓴 메시지를 읽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유튜브 생중계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대표님 사랑합니다. 항상 열렬히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요. 나를 위해 이재명, 나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게 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표님 혹시 한쪽 눈 감고 동시에 볼찌르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감고 며칠로? 그러면요. 우리 오늘 유튜버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 유튜버 분들 차비 좀 되게 슈퍼챗 좀 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 포스트잇에 써진 메시지 대부분 이 대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온 상황에서 당내 비명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을 듯한데요. 일반 국민들도 이 모습 지켜보고 있죠. 일부 당원들은 이런 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응원을 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너무 양반스럽다 해야 되나? 되게 뻔뻔해도 되는데 정치 자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자살을 당하신다거나 서글프다 해야 되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더 뻔뻔해지셨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우리까지 그려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국민들은 어디를 믿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것도 일이고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고 그래도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조금은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네, 또 다른 검찰 수사 상황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에 대해서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입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앞서 박 전 원장은 실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이 서버에는 남아있다 이런 주장도 여러 차례 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니 서버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정원 내부의 통합 시스템에서는 삭제가 가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다. 삭제라는 용어가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삭제를 못하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과거에 멍텅구리 PC를 사가지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얘기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박 전 원장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몰랐고 삭제가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삭제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혐의를 가를 핵심은요.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는데 이게 삭제 지시를 의미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박 전 원장이 실질적인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 이 지시를 받았는데 보안 지시는 받았지만 삭제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 전 원장은 자료 삭제는 지시한 적 없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노은채 비서실장이 정무회의에 전달을 해서 그게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은채 실장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면은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무원 피격 사건 2개월 전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던 서 전 실장이 이 보안 유지를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을 통해서도 국정원에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이 보안 유지를 실무진의 삭제로 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건데 자료 삭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는 이 수사가 이 박 전 원장의 영장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 전 대통령 직접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서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들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할지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통상 이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를 보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비인도적인 일을 벌인 전임 정권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김 씨의 진술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이 팬미팅을 방불케 한 경청 투어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극단적 선택 시도했던 김만배 씨, 측근 2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팬미팅 방불케 한 경청 투어.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D-Day입니다. 예산안 처리 D-Day인데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낮추자라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3시 반쯤에 대승적으로 그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포인트 인하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다. 지금 뭐 답변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이 담겨 있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다만 예산안 처리가 마냥 늦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있을 걸로 일단 보이고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 얘기를 지금 제가 속보를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본회의가 열리면은 예산안 말고도 또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보고될 예정인데요. 보고 이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무기명 투표로 의결이 됩니다. 169석의 민주당은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은데요. 검찰 수사에 타깃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혐의를 정치적인 어떤 사건의 프레임 이것으로 포장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한테 회초리 엄청나게 맞게 되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당장은 그 대표 방탄을 위해서 어떤 유혹들이 느껴지시겠지만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웅래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한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 안건을 좀 본 뒤에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입장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노 의원의 이 소명 연설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론으로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을 하기보다는 의원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론이든 아니든 부결이 될 경우에는 방탄국회다 이런 오명을 쓸 수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은 3번 모두 가결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이 형평성 문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누구는 부결, 누구는 가결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이 부결 기류가 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부정부패 혐의는 사실 갖다 씌우기 나름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보복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국민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김만배 씨는 어젯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측근들이 동시에 체포되면서 심적인 부담을 느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상태 때문에 당분간 검찰 수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김 씨 측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건 김 씨의 입장을 변화하라는 압박으로도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끔찍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헌정사의 대권 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던 정당 아닙니까? 오늘 검찰이 김 씨의 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아침부터 어제 속보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의 통장 관리를 해준 이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형 동생 사이라고 하는 이 최우양 이사가 그저께 검찰에 체포됐었는데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드디어 이 꼬리가 밟힐 것 같네. 김만배에서 이 쌍방울을 거쳐 이재명으로 대충 이런 그림인 듯이라고 썼는데요. 최 이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 진 교수는 변호사비 대납도 결국 같은 사건이라고도 썼습니다. 류 실장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심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죠. 매주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내 비명계에선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극단 선택 시도 김만배, 이재명 팬미팅 방불케한 경청 투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죠. 친윤계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비윤계와 친이준석계 인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오랜만에 등판해서 상식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우리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할 전당대회 개최 방안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본격적인 룰 전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크게 2가지 룰을 손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당심 대 민심의 반영 비율, 다른 하나는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현재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은 7대 3이죠. 이 당원을 위한 축제란 말에 담긴 속뜻, 이 비율을 10대 0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유럽의 내각제 국가든 미국의 경우든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든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예 여론조사를 없애고 오로지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정 위원장, 분명히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이 룰 변경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90% 당원율을 하겠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랬던 정 위원장, 지난 한 달 새에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시간 현재 책임당원 수, 그러니까 3달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수가 79만 명에 이릅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라면은 사실은 일반 여론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그 투표권은 당원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당원 수는 약 28만 명이었는데요. 현재는 2.8배가량 늘어서 79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 정 비대위원장은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실제 연령별 당원 분포도를 살펴보면 20대가 7.86, 30대가 9.99, 그리고 40대가 14.92%로 이 40대 이하가 33%에 달하는데요. 과거에 50대 이상이 절대 다수였던 것에 비하면 이 세대별 편차가 줄어든 셈입니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같은 연령층의 비율이 약 41%인 점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장 당의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룰 변경을 지지하는 쪽은 주로 친윤계 주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당심은 윤심과 코드가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가령 이제 축구 한일전을 한다 그럴 때 한국 대표를 누구 뽑을 것인지를 일본인이 참여해서 하게 한다. 이건 웃기잖아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 역시 당심 100%를 외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철저히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반면 비윤계 주자들은 룰 변경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안철수 의원입니다. 대선 주자로도 나섰던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죠. 안 의원 입장에선 이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에 우리를 지지한다고 볼 때 그러면 2,400만 우리 지지자들은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없다. 민심이 거기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안 의원의 정치적 숙적이죠. 이준석 전 대표도 안 의원과 같은 생각을 나타냈는데요. 사실 안 의원보다는 이분을 보고 나선 것 같긴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윤핵관, 소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대표 누구보다 당원 유치에 적극적이었죠. 이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란 메시지를 수시로 띄웠는데요. 실제로 늘어난 2030 책임 당원의 상당수는 이 전 대표 시절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당심 100% 추진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 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거 잡으면서 시작했잖아요.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룰을 입시 제도에 비유했는데요. 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이 룰 변경 추진을 비판했죠. 1등 자르고 5등을 대학 보내려고 한다.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자르고 다른 친윤계 후보를 당대표로 앉히려고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친 이준석계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웅 의원, 2004년 이후 28년간 우리 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50에서 30%를 반영해왔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또 다른 친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도 비대위를 직격했습니다. 비대위가 그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이렇게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당심 100%와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룰이 또 한 가지 있죠. 네,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민심을 일부나마 반영하기로 할 경우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텐데요. 이때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 무당층이 조사에 참여하는 건 막자는 취지입니다. 일부러 야당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친윤계가 적극 찬성하는 방안인데요. 그냥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35에서 4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신 거죠. 아하.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그 당원이 우리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역선택.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실제로 이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할까요? 이 친윤계의 우려대로라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경우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가장 망칠 것 같은 후보를 뽑을 텐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합리적 보수정당, 개혁적 보수정당이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죠. 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뭐 유승민 대표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이 역선택을 한다. 민주당은 역선택하면 권성동 대표 뽑겠죠. 네, 예. 그렇겠죠. 예. 이게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되면 안 돼, 이준석 안 돼, 권성동 환영. 사실 환영까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역선택을 굳이 문제 삼으면 권성동을 뽑을 거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이 민주당 입장에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땡큐라고 하죠. 오케이, 땡큐. 이러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는 거 민주당이 제일 싫다. 민주당이 제일 어려워진다. 이러면 저에 대한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네. 가장 극우적인 사람. 가장 뭐 정말 이 속칭 가장 꼴보수 당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친윤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 이가 있습니다. 네, 신핵관 윤상현 의원인데요. 당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둘 모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당심이 민심보다 2배 이상이고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이 지금 룰 변경한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 올라가면 훨씬 좋습니다. 아, 예. 당심 많으면 좋죠. 예, 그건 예. 저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 비윤계와 결이 비슷한 주장인데요.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뺄셈 대신 곱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윤 의원은 이 비윤계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카드 당연히 필요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대통령 지지율 이 상승을 위해서 쓰려면 써야죠.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의원도 예. 같은 우리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동업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나가야죠.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줌인해봤는데요. 이 룰 변경을 둘러싸고 이 친윤계와 이 비윤계 플러스 친이준석계가 맞붙는 양상입니다. 룰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주민 한마디는 노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몇 가지 또 추가로 들어온 속보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제 예산안 처리 D-Day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을 제가 이제 아까 속보로 얘기를 했죠. 1%포인트 법인세 인하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누기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의총을 지금 소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시
45분에 일단 의총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의총 후에 아마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주재안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다면은 아마 예산안이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요. 물론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내일 본회의 가능성이 일단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뭐 상당히 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아직 정치부회의 끝나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유한울 체커가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들어봤죠. 저희가 이제 그 룰 개정이라든지 또 역선택 관련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 의원이 오늘 PK 지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발언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좀 얘기하고 가면은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당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대선 주자 구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나 한가한 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역시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선을 나오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전대에 나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 안철수 의원도 대선 주자군 배제론에 대해서 또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자, 그리고요. 김기현, 장제원 의원이 장 의원의 지역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장 의원대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네, 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이달 20일 경남에서 열리는 경남 혁신 포럼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럼은 장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의 경남 지부입니다. 장 의원이 이끄는 행사에 김 의원이 참석하는 건데요. 전당대 당권 주자 가운데 장 의원의 지역 포럼 행사에 참석하는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이 먼저 행사 참여 의사를 장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 최근 김장연대란 이름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윤핵관인 장 의원이 윤심을 받아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을 밀어줄 것이란 관측인데요. 장 의원은 이 친윤계 핵심 인사고 김 의원은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과 소통을 자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럼 동반 참석으로 이 두 사람의 연대설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 전체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장제원 의원하고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다만 어제 이제 조벤토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김기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발언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뭐 모두까기 뭐 그런 모든 것 같은데 그 다른 친윤계 주자들에게도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심팔이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고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얼마나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면 맨날 윤심을 갖다 대느냐면서 관저 갔다 오면 전부 다 언론에다 몰래 리크 유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윤계 당권 주자들을 직격한 거죠. 윤 의원은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생김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출마 움직임에도 회의적입니다. 김씨를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죠.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죠. 숙성이 돼야 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숙성이 안 돼요. 김장연대는 숙성 안 된 김치다. 예. 아니. 생김치다. 생김치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뭐 당권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건? 그분이 사퇴하신 지 얼마 됐죠, 우리 앵커님? 한 4개월, 3, 4개월. 이 정도 됐나요? 당원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기로 사실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당심 100% 룰을 추진하는 배경은 정확히 뭐예요? 일단 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체제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행처럼 당원 투표 70%,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실시하게 된다면 표본으로 추출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결정이
80만 명에 육박하는 책임당원의 선택보다 과다하게 반영된다 이런 우려입니다. 만일 여론조사를 2,000명에게 실시를 하고 책임당원 중에 절반인 40만 명만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 분위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조사에선 어떤 변수가 생기든 꾸준하게 야당 지지율이 높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기관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튀는 결과를 연겁 후 발표하기도 하니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거짓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뒤에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당신 100%라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트라우마가 그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6월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를 크게 앞섰던 바 있는데요. 다만 이 당원 투표에서는 나 후보에게 살짝 뒤처졌던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킨 게 당선의 결정적인 요소였던 셈인데요. 확실한 당심을 얻지 못한 이 영선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이 친윤계 주류의 시각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심 100% 룰 개정 추진, 친윤계 대 비윤계 룰 전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양심수 코스프레냐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치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연말 특별 사면, 법무부가 오늘 23일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명단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이어졌었는데요. MB 사면은 일단 상수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김 전 지사의 경우 변수가 발생했죠. MB의 들러리가 되진 않겠다.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근데 그분을 사면시키겠다고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시키겠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예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도록 하든지 중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시켜야 되니 거기에 끼워넣기를 하면서 정치적 조롱. 제가 왜 정치적 조롱이라고 그러냐면 뭐 사면을 시키되 복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권 없는 사면은 정치적 조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부에선 김 전 지사의 불원서에 이런 해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권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원서를 낸 거다. 뭐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면을 하려면은 복권까지 해줘라. 야, 나 안 나갈래. 그러니까 그럼 복권까지 붙여가지고 내보내줄게. 그러면 받을게. 이게 이제 우스워져 버린. 예, 김경수 지사한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국민의힘은 불원서의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죠. 무죄를 주장한 이 부분인데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수용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공세를 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에는 본인은 무죄다,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2년 확정을 받으면서 한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양심수 코스프레냐 쏘아 붙였는데요. 본인의 정치 근육 키우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죠. 지레짐작으로 미리 입장을 밝힌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뭐 가석방안하고 그 김경수 전 지사 있던 사면 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 결정된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지레짐작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게 뭐 이렇게 뭐 들러리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글쎄요, 김 전 지사의 사면설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왔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말입니다. 요번처럼 이렇게 미리 저 사면 가지고 특히 김경수 지사는 몇 번 언론에 미리 노출이 돼서 사면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저 언론에 미리 띄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에드벌룬 띄우듯이 여론 살피는 거 기분 나빴을 거다 이 말. 김 전 지사의 무죄 주장, 민주당에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는데요. 김 전 지사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진실은 김 전 지사와 드루킹만 알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결국 재판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증거를 보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때 누가 더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법원은 드루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초반부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재판부 사법 절차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사면 논란으로 정치적 근육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 전 지사. 민주당에선 비록 복권이 되지 않더라도 정계 복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사법부에서 뭐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뭐 징역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지난 2017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이에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당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는 도전이 가능하죠. 일부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친문 세력이 결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나 지금 무죄다. 이 이재명이 때가 많이 묻은 파림식 범죄자이지만 나는 무죄다. 나는 오로지 드루킹이라크는 이거 억울한 범죄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억울한 일로 내 감옥에 갔던 사람이 더 억울하다. 친명과 친문으로 민주당이 갈릴 거란 가설. 민당 인사들은 아니다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많은 인재들, 국민의 신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 방향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될 때지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고 흔들어댈 때는 아니다. 당 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친명 비명이 나눠져서 뭐 친명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오면 당내 입지가 불안하니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상황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덩치는 크지만 지금 전국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당장에 뭘 주도하고 그럴 만한 우리 당의 지금 사정이 아닌가.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죠. 5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간이 5년이면 총선도 지나야 되고 대선도 지나야 되는데 사실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논란을 떠나 MB 사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아직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죠. 버티면 된다.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금 추징금 완납 안 하면 원칙적으로 사면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벌금 추징금 집행시효가 5년이에요. 네.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간 벌금 안 내고 추징금 안 내고 피해 다니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봐도 벌금을 그래요? 못 받습니다. 물어요? 노역장 유치도 안 되고요. 예. 그러면 벌금 안 내도 저렇게 사면을 해주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왜 노조에만 추상 같으냐? 정의당은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백억 비자금 조성에다가 소송 대납금까지 바쳐갔던 비리 경제인이었고 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횡령 뇌물 수수를 계속했던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인에 대해서는 국민 포용을 이야기하고 도로 위에 안전을 지키자고 했던 파업 노동자는 끝까지 짓밟아야 하는 중대 죄인인가? 특사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국민 통합이죠. 이번 특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여론조사 결과로 마무리합니다. MB 사면 찬성 39, 반대 53. 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앞에서 제가 뉴스픽에서 얘기했던 대로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주장, 문재인 케어 폐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쏟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 문재인 케어를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1.1%였던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문재인 정권 5년간 2.7%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요. 의료 남용 사례로 MRI를 급여화한 걸 꼽기도 했습니다. MRI 검사를 남발해서 검사비가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또 하더라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가 문재인 케어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또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고 보장성 확대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겁니다. 네, 고민정책 의원은 의료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 MRI 검사에 대해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건보료 누수가 있지만 그 규모가 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RI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2천억 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고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무임 승차, 외국인의 문제도 반론을 제시했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지난 5년 동안 2조 원가량 흑자였다면서 마치 외국인들로 인해서 대단히 적자를 봐서 재정에 파탄 났다고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OECD의 평균 보장률은 80%인데요. 우리나라는 65%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 또 3대 비급여 개선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향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이어서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진보 보수를 초월해가지고 같이 일관되게 진행된 방향인데 지금 이걸 스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재정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또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유채커. 그죠?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의총이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속보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뭐 박마크한테 좀 챙기든 얘기하든지. 네, 좀 넘겨서 내일